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누구도 4.3을 부정하거나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4.3의 진실이 똑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서 이렇게 밝혔죠. 자, 70년을 맞는 4.3,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지, 잠시 후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박진우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4.3 특별법 개정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설명까지 들어보도록 합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우리 시대의 이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얼마나 배울까요? 거의 배우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용으로 선생님 노동이 뭐예요? 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성공회대 하종강 교수 모셔서 이야기 나누겠고요. 오늘 충남지사 출마 선언을 한 분입니다. 피닉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자유한국당 이인재 상임고문, 어떤 생각으로 출마 결심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전쟁 4.3 사건? 제주도 그 인구 3분의 1인가? 그 정도가 죽어가지고 그것만 알고 있어요. 맞아. 4월 3일? 저기 제주도? 사실 정말 몰랐었어요. 아픔, 억울함, 누명, 빨간 피, 동백꽃 뭐 이런 거. 오늘 처음에 왔을 때도 학살인지 혁명인지 이제 아무것도 항쟁인지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는 만큼 국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각오를 했으니까 명예회복도 하는 거고 웬만한 사람 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아니다라고 하면 되겠어. 그냥 야당이라서 막 함부로 얘기를 하면 쓰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민간인 학살이었는데 제대로 좀 보상이 돼서 그 고통을 좀 조금이라도 좀 씻어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든 사과를 받는 날까지 좀 같이 해야겠다. 네, 오늘 제주 4.3 70주년 추념일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잘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리는군요.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박진우 사무처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추념식은 잘 끝났죠? 네, 전국에서 22군데 분향구에서 진행이 됐고요. 예. 제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여러 서울시장 후보님들, 경기도지사 후보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대통령이 제주에 직접 참여한 건 12년 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이 추념식이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이 커졌습니다. 네, 과거에는 대통령 행사에 그 비표, 출입표인 거죠. 네. 이 부분을 해서 통제를 했지만 이번 제주 추념식인 경우는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많은 도민들,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기 위해서 넓은 길을 형성해 줬습니다. 예, 주최 측 보시기에 모두 몇 명 정도 참여하셨어요, 오늘? 네, 제주에서만 15,0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 어떠세요? 제 70년이 됐는데 조금 이제 좀 달라질까요? 국민적 인식이? 네, 제주 4.3이 발발한 지 70년이 됐고, 인간의 삶의 10년 주기로 본다라면, 이번 70주년은 당시의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마지막 주기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12년 만에 참석은 제주도민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을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일까지 전국에 걸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속 진행된다고요? 네네.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분향소가 마련된다는데 아까 언급하신 22곳 분향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주에서 오늘 분향소 이루어졌고요. 예.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부산을 거쳐서 네, 광주, 그다음에 네, 전북, 전주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요. 예,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시하고 동해시장 앞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수원시는 인계동에 있는 나해석거리, 안산시는 중앙역에서 이루어지고요. 인천시는 부평역 광장입니다. 예. 청주시는 청주 3단 공원이고요. 대전시는 대전역 광장이고 세종시는 조치원역입니다. 예. 전주시는 그 풍남문 광장으로 진행되고요. 광주시는 구 전남도청 앞 광장입니다. 네. 목포시는 목포역이고요. 여수는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 광장이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주를 제주로만 가두지 말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69년 동안의 4.3 그 추념과 관련된 행사는 제주 안에서만 가려져 있었고요. 예. 제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출한 부분은 제주 4.3의 역사가 제주만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인 것이고 이 부분이 억울하게 희생된 많은 도민들을 위로하고 추념하기 위한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추념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 광화문에서 국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 문화제는 어떤 행사가 됩니까? 네, 이번 광화문 문화제는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인데요. 예. 광화문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의 모든 시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모였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죠. 네, 작년, 재작년은 촛불에 대한 큰 힘이기도 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모인다는 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광화문 광장에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요 행사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문화제? 네. 4월 7일 광화문 문화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요. 예술가들과 4.3을 주제로 하는 창작품 만들기도 있고요. 제주와 서울의 인디밴드들이 만나는 노래 공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어린이들이 제주어로 4.3을 노래하는 합창 공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에 대한 희생자 유족회로 구성된 43명의 유족 합창단도 준비되어 있어서 예. 애기 동백꽃의 노래라든가 잠들자는 남도 이런 노래를 함께 공연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보다 더 정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완벽한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 배상에 이르기까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4.3 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쭉 내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2월에 여야 국회의원 60여 명이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했고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라든가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각 당 대표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긴 합니다만 예. 가장 큰 문제는 이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이걸 집행해야 될 정부의 문제인데요. 행정부의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 법안의 주체가 행정안전부인데요. 행정안전부가 보다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 과정 속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손발을 맞춰서 법안 발의에 힘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그 특별법 개정에 정부가 노력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힘이 되시겠네요. 네,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전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주 4.3은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주 4.3은 해방 이후에 미군정 시대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주체를 묻는 국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하는 4.3 교육으로서 찾아가는 무료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 불러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달려가서 시민들과 함께 4.3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또 참여 함께 해야 되겠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박진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정확히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방금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주 4.3 특별법 개정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태죠. 자, 이 전면 개정안을 지난해에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연결합니다. 오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영훈입니다. 오영훈 의원도 제주도가 고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4.3 때 선조들 가운데 좀 뭐 피해 입으신 분이 있나요? 네, 저희 조부님과요, 중조부님이 4.3 당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혹시 들으신 바 있으세요? 예. 저희 조부님 할아버님께서는 1947년 3.1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군인들에게 좀 끌려가서 희생을 당하셨고요. 예. 그리고 중조부님께서는 그 이듬해 1948년 10월경에 또 이제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희생을 좀 당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참 제주도민 가운데 이 가까운 친인척 중에서 희생자 없는 집이 사실 찾기 어렵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3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희생됐다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희생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오영훈 의원도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자랐습니까? 아니면 아예 아버님이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으셨습니까? 아버님은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요. 제가 87년 대학 생활 하기 전까지는. 예. 그런데 저 할머니가 지금 계신데 할머니한테는 가끔씩 4.3의 아픈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버님이 희생당하셨는데 그 얘기를 자기 자식한테 안 했다고 하는 게 뭘 상징할까요? 제가 볼 때는 4.3이 이제 발생된 게 또 희생당하신 게 빨갱이라는 이념적 잣대위에서 금기시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4.3을 이야기한다는 것, 또 아버님의 희생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연좌제의에서 또 우리 자손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자식에게조차 말도 못 하시고. 예. 얼마나 속이 아프셨겠어요, 사실은. 네. 자, 그건 그렇고, 이 4.3 특별법이 처음 제정됐던 거는 언제죠? 1999년 12월 16일이고요. DJ 2000년 1월에 국민의 정부 때 이제 처음 공표가 되게 됩니다. 그때의 법률 명칭이 뭐였습니까?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진상규명, 명예회복. 예. 자, 작년 11월인가요? 12월인가 오영훈 의원이 전면 개정안 내신 게? 예, 12월 19일입니다. 그 전면 개정은 우선 법 명칭부터 다르다면서요? 예, 그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한 부분이 그 지난 4.3 특별법에서 이제 없었기 때문에요. 예.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에 관한 명칭을 넣는 것으로 전면 개정안을 냈습니다. 명예회복까지는 지난 99년 법률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리고 보상이라고 제목에 붙어. 그러면 그 당시 희생되신 분들, 돌아가신 분, 또 유가원 분들한테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이거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4.3 그 특별법에 의해, 당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1만 4천여 명, 이제 5천 명 가까운 인구가 희생당한 것으로 그 법률에 의거해서 희생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5.18 관련 특별법이라든가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서는 희생자와 희생을 당했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배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4.3 희생자에 대해서는 배보상을 접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배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18 등등은 그렇게 다 배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왜 4.3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을까요? 그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4.3을 이제 이념의 잣대로 봤던 그런 과거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만 4천여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서 재정적 부담을 걱정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간다 한마디로. 물론 뭐 보상을 원칙적으로 한다던 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액수를 어떻게 이거는 또 차후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뭐 법이 관련법이 근거가 마련되게 되면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그걸 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오늘 뭐 제주도에 직접 오셨다면서요? 네, 직접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페이스북에는 4월 3일 이거는 남노당 좌익의 무장 폭동일이다. 그래서 딱 요 날짜를 이게 기념하는 건 좀 문제 있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4.3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 2003년도에 제주도민과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에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 원수로서 사과를 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4.3 특별법의 진상조사 보고 내용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4월 3일 하루에 이루어진 일만 가지고 우리가 4.3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947년 3월 1일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몇 년에 걸친 과정이고 그 몇 년에 걸친 과정 중에는 물론 뭐 남노당의 무장 폭동, 경찰서 습격 이런 것도 뭐 빠지는 건 아니라 분명히 있는 거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관계 그런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희생된 다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전체보다는 바로 여전히 남노당 좌익 무장 폭동 요걸 문제 삼는 그런 어떤 정치권 또 언론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균형 있게 좀 바라봐야 한다고 보고요. 진실을 정확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1947년 3월 1일 날 3.1절 행사 당시에 발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6명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데요. 또 실제 1948년 4월 3일 날 남노당에 의한 무장봉기에서 지서를 습격하는 일이 발생되는데요. 이때 희생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6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1만 4천 명이 이제 희생당했을 때 양민이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회에서 이 법 개정안 어떻게 처리가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 상임위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고요. 관련 법안심사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월 28일 날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그리고 보수당의 이제 반대 불참으로 인해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진행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이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도 오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몇몇 공천 윤곽을 밝혀놨죠? 총 17개 지역 가운데 5곳이 단수, 경선 10개예요.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 경남은 김경수 의원 전략공천입니다. 광주는 지금 일부 후보들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방식을 정한다는 거예요. 5곳이 단수 공천이라고요? 어디 부산 오거돈, 울산 송철호, 세종 이춘희, 강원 최문순, 경북 오중기 이렇게 해요. 영남권 쪽에 단수 공천이 몰려있네요. 이게 재미있는 포인트. 민주당이 과거에 영남권에 단수 공천 많이 했어요. 나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후보 하나 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은 좀 다른 게요. 일단 보면은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현직 재선이고 올림픽도 잘 맞춰가지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렇죠. 세종 이춘희 시장도 당내 경쟁자가 별로 없고 현직이고. 나머지 3곳이 부산, 울산, 경북인데 경북은 좀 경우가 다르고요. 부산, 울산은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수 공천한 것은 뭐 후보들 간의 경쟁력 차이도 있겠지만은 본던에 집중하라는 뜻이겠죠. 게다가 그 경남도 김경수 의원으로 전략 공천이 거의 확정된 단계니까 거기도 단수 공천이나 똑같은 거죠. 자, 보십시오.
부울경이 전략 내지 단수 공천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예,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은 이번 지방선거에 접전지는 바로 이쪽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울경에서 이기면 3당 합당 이전으로 복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자 지역구 뭐 본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은. 예. 반면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낙동강 방어선 아래쪽에서 밀리면은 그냥 TK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울경에서 예를 들어 한국당이 지는데 뭐 수도권에서 이길 수야 있겠습니까? 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부산, 울산, 경남이 양쪽이 다 총력이다. 그렇군요. 예. 자, 나머지 경선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3인 경선 지역은 서울,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경기도는 양기대, 이재명, 전해철, 뭐 대구는 이승천, 이상식, 임대윤, 인천, 김교웅, 박남춘, 홍미영, 대전이 박영둔, 이상민, 허태정, 전남이 김영록, 신정훈, 장만채 후보예요. 세 사람 경선. 예.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죠. 맞습니다. 3인 경선 지역에서는 한 명이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한 2명이 결선 투표를 하는데 개선 투표는 그 날로부터 하루 지나서 해요. 예. 과열을 또 막기 위해서 특별한 선거 운동은 따로 없습니다. 예. 2인 경선은 충북에서 오재세, 이시종, 충남의 복기왕, 양승조, 전북의 김춘진, 송하진, 제주의 김우남, 문대림 이렇게 됩니다. 네. 룰도 결정됐고 경선 후보자도 다 이제 마감이 된 거고 네. 이제 본격 경선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제부터 일정 뭐 토론회는 어떻게 하고 투표 여론조사는 며칠이나 하고 이런 일정이 쭉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치열하게 눈치 작전이 벌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로 눈치 작전을 해요? 경력 간판을 어떻게 하느냐. 경력 간판? 무슨 통상 얘기? 예. 뭐 현직 뭐 전직 뭐 이렇게 경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든지 후보가 될 때. 당연하죠. 그럼 보통 현직 포함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명기할 수 있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경력란에 문재인이라는 3글자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게 너무 앞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보면은 어떤 후보들 같은 경우에 장관급 자리에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뭐 문 대통령하고 관련된 직함을 붙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 법적 지위가 있는 것만 보통 해주게 하거든요. 예. 뭐 선대본 이런 건 못 붙이게 합니다. 그러면은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이런 시비가 곳곳에서 너무 많이 붙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예. 한다. 뭐 예. 예를 들어서 청와대 출신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청와대 이렇게 못 쓰고 그냥 청와대만 써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아니, 이제 또 그 만약 청와대를 문재인 청와대라고 못 쓰고 그냥 청와대라고 써라고 하면 나머지도 다 사실은 문재인이 안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예 다 못하게 하느냐. 근데 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내가 보좌관이었다. 아, 그건 또 그러면 그건 문재인 의원 보좌관일 수밖에 없지 국회 보좌관이라고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그러네요. 이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부터 계속 이 경선 때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한 6, 7년 전에는 노무현이라는 이름 3잔만 들어가면은 민주당 경선에서는 그냥 압도적이거든요. 예.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겠죠. 대통령 인기 좋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경선에 뛰어든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그렇죠. 그런 사실은 내가 문 대통령 더 인연이 깊은데 저 사람은 인연이 짧은데 뭐 직함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야, 이게 결선 투표 도입하느냐 마냐보다 더 중요한 룰이 그렇죠.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정치권의 속사정을 낱낱이 들었네요.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입니다. 화제의 뜬 뉴스 먼저 정리해보죠. CBS의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요. 네, 모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가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벌써부터요? 아이고. 네.
부산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확인이 됐는데 이게 암갈색을 띠는 소형 모기입니다. 주로 야간에 흡혈을 하고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되면 주의보가 발령되고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발견되거나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하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아직은 주의보 단계죠. 네, 통상적으로는 4월 20일 전후로 이렇게 주의보가 발령이 됐었는데 봄철 고온 현상 때문에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리고 매개모기에 물린다고 다 위험한 건 아니고요. 99%는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급성 뇌염으로 진행이 되고 그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9명 중에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예. 특히 일본 뇌염 환자의 90% 이상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왜 40대 이상에서 유난히 많이 발병하죠? 네, 어린이 대상 무료 접종이 도입된 게 1985년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본 뇌염 백신이 도입되기 전 세대 같은 경우는 접종을 하지 못해서 항체를 보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접종이 권장이 되고요. 특히 면역력이 없거나 고위험군이라면 더더욱 접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 같은 경우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 접종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본 뇌염을 예방하려면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입으시고 집에서는 모기장이나 기피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모기 조심 그리고 이 백신 주사 맞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어요. 고령층에 특히 면역력이 좀 취약해지신 분들 말이죠. 다음 소식이요. 네, 충남 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됐습니다. 결국 폐지됐군. 이게 제의를 또 폐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오늘 가결이 됐는데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을 충족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 24명 모두가 찬성을 했고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가 이제 폐지된 게 처음입니다. 이게 원래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옛 한국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제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동성애 옹호한다, 조장한다면서 지난 2월에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조례 자체에는 동성애 관련 문구가 아예 없거든요. 없어요? 예, 다만 8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민 인권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인권 선언이 안희정 전 지사 때인 2014년에 선포가 됐습니다. 예. 이 인권 선언에는 성별, 나이, 외모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은 이거죠. 인권 선언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가 그 인권 선언을 이행한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조례를 폐지해 버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인권 선언문에도 성별, 나이, 외모만 있잖아요. 등 어떤 이유로도 이런 네네. 표현이 걸린다. 네네. 여기에 이제 네네, 그렇죠. 어쨌든 인권조례 그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인권 정책을 도가 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조례가 도지사가 도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5개년 인권 정책을 세운다든지 인권 협의체, 인권 지킴이단,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지면 운영하기도 어렵고 또 실제로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도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은 이거를 폐지하려고 했을까? 아까 동성애 관련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수 기독교 세력을 결집하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뒀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네. 이거 관련해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이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는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충청남도 말고도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다른 지방의회도 많은데 유독 충남이 지금 앞서간 거네요. 어찌 보자면. 네, 그런 거죠. 그래요. 다음 소식이요. 네, 그 마루타라는 단어 아실 텐데요. 예. 그 2차 대전 당시에 생체 실험, 세균 실험이 됐던 대상을 이제 마루타라고
하는데 예. 여기 이제 한국인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인데요. 그 일본군 731 부대 군인에게 예전에 박사 학위가 수여됐었는데 그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본 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 731 부대가 바로 그 생체 실험을 시행한 그 부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뭐 박사 학위가 수여된 게 있었어요? 네, 일본 국립대학 교토대가 731 부대 관계자 20명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했던 사실이 지난 2014년에 처음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어제 나고야대 명예교수 등을 중심으로 이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 이런 요구 모임이 설립돼서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특수 실험에 사용된 실험 동물은 사람이었다는 의혹이 강하다. 인체 실험이 사실이라면 논문은 조작된 것이고 비인간적이다. 교토대는 사람이었는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참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혀져고 이 생체 실험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꼭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당시 이게 한국인을 비롯해서 중국인, 만주인, 몽골인 등 마르타로 희생된 사람만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3,000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패스트, 콜레라균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균을 이제 731 부대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예. 이 사람들을 상대로 세균 실험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마르타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간 사람이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예. 이 문제가 뭐냐면 2차 대전 종전 당시에 미국이 연구 결과를 받는 조건으로 이 부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 처벌 안 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했었습니다. 미국도 문제군요. 네, 그래서 이게 당시에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뭐 예. 이참에 좀 그 진상규명만이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실험한 결과로 연구 논문을 만들어서 박사 학위를 땄었다. 그런 얘기군요. 네. 정말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전혀 없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선진국 교과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상세하게 가르친다고 그러죠.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식 아래에서 우리 성공회대학의 하종강 교수가 어린이를 위한 노동백과 선생님 노동이 뭐예요? 라는 책을 펴내셨네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하나도 없습니까? 노동자, 노동조합이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샅샅이 조사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전수조사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정말 노동이나 근로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없었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러니까 시민교육이라는 과목 속에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초등학생과 같은 연령의 파키스탄 소년들이 그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면서 한 1600번째 바느질을 해야 공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불과 받는 돈이 몇 센트다.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수록돼 있거든요. 프랑스 초등학교 교과서에. 예, 시민교육이란 과목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독일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독일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모의 노사교 수업이 6번 정도 1년 동안 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노사 교섭을 한다고요? 예. 초등학생이? 예,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자 역할도 맡아보고 이제 경영자 역할도 맡아보면서 노사 교섭을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합니다. 자기가 노조위원장, 나는 사장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실 대부분 노동자가 되지만 경영자가 될 줄 알고 잘하잖아요.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노동자 간부 역할을 신청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항상 경영자 역할 맡은 학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사 중에는 직접 연수 가서 본 교사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학급은 한 명 빼고 다 노동자 간부 역할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나중에 부모의 기업을 경영할 학생 한 명 빼고는 다. 네. 그 아이들은 이미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커서 노동자가 될 거야라는 걸 알고 있군요. 예, 그리고 노동자가 되는 게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어떤 사회든지 성인의 구성으로 보면
노동자가 압도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도 거의 90% 정도 노동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오늘 10명이 취업하잖아요. 8명이 비정규직 일자리예요. 그중에. 네, 이런 데이터가 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에 한 반에 보통 25명, 3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나중에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되는 학생은 그중에 1명 정도입니다. 통계상. 그렇죠. 근데 그 1명이 주로 자사고 특목고 출신 중에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는요. 한 3학급 중에 1명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돼요. 안정적인 직장에.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 그 1명이 되어야만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그랬다가 그게 못 되면 나머지는 재수없게 나 노동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노동자가 됐다는 것이 그렇게 창피스럽고 재수없는 일은 결코 아니다. 이 책에도 직접 쓰셨던데. 그게 제 책의 거의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바라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직접 쓰셨던데 요즘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한테 너 공부 안 하고 놀면 저렇게 노동자 돼. 네, 그렇죠.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근데 이런 정서가 다른 나라든 별로 없어요. 예. 그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직책이 높아도 자신을 워커라고 생각합니다. 워커 노동자죠. 근데 ILO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잖아요. 매년 총회를 합니다. 그럼 한 200개 나라 대표가 참여하는데 노사정 대표가 다 참석하거든요. 한국에서도 뭐 양대노총회 위원장, 노동부 장관, 뭐 경청 회장, 정경련 회장들이 갑니다. 예, 예. 회의할 때 다른 나라 대표는 다 워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한국의 정부 측, 기업 측 대표만 굳이 인플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막 그 단어 나올 때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이 웃더라는 거예요. 지금 왜 저러고 있냐고. 예. 아마 어떤 관련한 학자가 워커를 노동자, 인플로이 근로자 이렇게 번역했나 봐요. 근데 인플로이는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피고용자라는 뜻입니다. 피고용인 이런 예, 뜻이죠. 인사노무관리상의 개념이 상당히 강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노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혐오하는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네.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이게 한국에만 있는 달력입니다. 어떤 나라들도 다 노동절이죠. 예, 모든 한자권 나라가 노동절로 표기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 그 노동 관련 논문에 노동자 1000명당 노동 손실수라는 지표가 있어요. 굳이 한국 학자나 관료들이 번역할 때 이걸 근로자 1000명당 근로 손실수로 번역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개헌안 정부가 내면서 노동이란 개념을 근로를 도입하겠다. 노동으로 표기를 바꾸겠다. 그렇죠. 이건 사실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나라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죠? 그 제가 얼마 전에 한 고등학교에 인문학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강의 제목이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네. 한국사의 노동 바로 이해하기 이게 제목이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제목에 거부감이 느껴질 테니까.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쓴 책도 제목이 나는 무슨 일 하며 살아야 할까라든가. 뭐 그런 애매하게. 예, 또는 하고 싶은 일에 굶지 않아. 이런 책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대상 원고를 써서 참여했어요. 제가 혼자 쓴 책은 아닌데. 예. 근데 그 학교는 인문학 훈련이 상당히 돼 있는 학생이어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도 괜찮다고 지도교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정교조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서 갔더니 교장 교감 선생님이 제목에 노동이 들어갔다고 올라오셔가지고 30분을 저랑 토론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의가 됐냐 하면 그럼 제목에서 노동을 빼고 내가 고등학생 중에도 인문학 기초가 있는 학생 대상으로 강의를 준비했지만 중학생 수준의 강의 자료로 바꿔서 강의하겠습니다. 강의했거든요. 예. 학생들에게 도중에 이제 그 노동에 대한 비정상적인 혐오감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 사정을 설명했어요. 30분 늦은 이유는 그래서 30분 동안 교장 교감생 토론하느라고 늦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반 프로그램인데 2시간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고 예. 강의의 수준도 중학생 수준으로 낮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학생들이 뭐래요? 근데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지도교사랑 같이 나가는데 계단에 여학생 3명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네. 지도교사가 안 가고 뭐하냐 그랬더니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다고. 그랬더니 한 학생이 너무 창피하고요. 화나요. 이 얘기를 하다가 목이 맸어요. 그 학생이. 자기네 교장 선생님이 화난다. 네, 창피하다. 꼭 그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창피하고요. 화나요. 그걸 학생이 얘기하다가 목이 매서 미처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청소년 의사의 주인이 될 거잖아요. 우린 다 물러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런 모습이 의사의 희망이다. 이런 경험을 바로 며칠 전에 했어요, 제가 또. 그런데 도대체 왜 한국만 그렇게 유독하게 노동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중세 농경사회에서 지금 산업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한 100여 년 역사가 한국처럼 식민지 뒤에 바로 분단이 이어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그 뒤에 군사정부가 30년가량 있었던 이런 과정을 거친 나라가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배경이 우선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또 이북에 있는 정당의 집권당 명칭이 노동당이고 그렇죠. 발행하는 신문도 노동신문이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노동하면 무조건 북한. 일종의 레드 컴플렉스 있는 건데요. 예. 사실 근로자라는 단어를 이북이 사용해요. 그리고 근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급성이 없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북에서는 우리 진행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노동자를 표기하지 않아요. 근로인텔리라고 표기합니다. 근로인텔리와 노동자를 합쳐서 근로계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예전에 화이트 칼라랑 블루 칼라를 좀 분리하는 거네요. 물론 이제 그 이북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꼭 육체 노동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사회과학적으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 직업을 이렇게 지칭할 때는 근로인텔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전에 그 해방 이후 처음으로 무슨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한국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40년 만인가 처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 북경공항에 갔다가 평양공항까지 갈 동안 비행기 내에서 계속 다툰 게 평양공항에 도착했을 때 트랩을 어느 순서로 내려갈 거냐. 이걸 계속 싸웠다는 거죠. 왜요? 가장 중요한 단체의 대표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보통. 예. 대통령 순방할 때도 가장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맞아요. 트랩에서. 근데 순환공항 도착하니까 평양 당국이 순서를 짜갖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당시 막 만들어지고 국회의원 10명을 확보했던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예. 노회찬 씨가 갔었거든요. 예. 올라와서 남한 근로계층을 대표하는 정당이어서 우리가 1번에 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요즘도 하면서 감격해 합니다. 노회찬 씨가. 네. 우리의 역사적인 그 경험이 노동에 대한 이런 인식을 만들었다. 그러니 노동만 그래도 그런데 노동조합, 그다음 파업,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독일은 교과서에 보면은요, 모의 노서 교섭에 대해서 어떤 내용까지 가르치냐 하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법, 현수막을 써붙이는 법, 항의 문건을 보내는 방식, 초등학생들한테. 예, 그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그게. 예. 그리고 언론과 인터뷰할 때 노동자 간부가 지켜야 할 원칙들, 나중에 이제 무슨 기자회견문을 쓰는 요령 이런 게 교과서에 수록돼 있어요. 네. 그리고 프랑스는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과목이 되면요. 교과서 분량의 3분의 1 정도가 단체 교섭의 전략 전술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유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미국도 그 노동 문제가 경제교학 교과서, 사회교과서에 독립된 단원으로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 63권의 중고교 사회교과목 중에서 노동이나 근로를 독립된 단원으로 다룬 교과서는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한 권도? 네, 한 권도 없습니다. 이야. 그냥 뭐 기업의 생산활동을 설명할 때 노사관계를 잠깐 언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언급돼 있지. 정말 충격인데요. 산업사회의 노동이나 근로를 독립된 단원으로조차 교과서에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격인데요. 정말. 더 심각한 건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17권의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63권 중에서. 근데 주로 어떤 내용이 기술되어 있냐 하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는 최저임금제 실시하면 일부 근로자의 소득은 올라가겠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제도라는 건 사실 그 정도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기업 경영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왜냐 그래야 이 경제 유익, 국가 경제 유익하니까. 근데 그런 취지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부작용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노동기본권이 한국은 과도하게 보장된 측면이 있어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술도 있어요. 그걸 교과서에 그렇게 써요? 그게 노동운동의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작용이 사실 있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만 기술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건데 이건 한국의 학풍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 인프라가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는 나라가 거의 전 세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교수 노조가 있긴 있죠. 있죠. 예.
근데 두 개가 있습니다. 소수죠. 예, 교수 노조가 있고 비정규직 교수 노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대개 교수 노조의 규약에 보면 물론 비전임 교원도 가입할 수는 있지만 대개 교수 사회에서 교수 노조에는 전임 교원이 주로 대상이고 예, 비전임 교원들은 비정규 교수 노조에 가입하고 그렇죠. 대충 이렇지요 분위기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들은 당연히 교수들의 노동조합 우리보다 훨씬 강하겠죠. 그리고 그 나라는 뭐 교수 노조만 있는 아직 한국은 교수 노조가 불법이에요. 불법인가요? 예. 교수 노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요. 야, 그래요? 예. 예, 그냥 임의단체예요? 예, 임의단체입니다. 예, 예. 불법단체는 아니고 그냥 임의조직이죠. 예, 예.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을 때. 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에게 핀란드가 그렇게 작은 나라이지만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높고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가 장기 지속된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강력한 노동자의 힘 때문이죠. 그렇죠. 나도 노동자본입니다. 예. 차관이 이렇게 답했어요. 차관이 조합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차관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합니다. 예. 그러니까 차관도 자기를 노동자로 생각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도 차관을 볼 때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예. 이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게 점점 넓어져요 범위가. 네.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은 사실 방송사에 지금 노조가 있잖아요. 있죠. 불과 한 30년 전엔 단 한 개의 방송사에 노조가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많이 있잖아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계속 범위가 확장되는데 독일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군요. 독일은 이제 장관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87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나마 이렇게 노동조합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오히려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왜 안 늘어나죠? 그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사실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죠. 그 87년, 88년 2년 동안에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개방 이후 40년 동안 만든 노동조합 개수와 거의 비슷했어요. 예, 예.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했던 그 시기가 사실은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은 노동조합에 대한 비정상적인 혐오감이 경영자들 사이에 있어서 특히 대기업보다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 오너가 자수성가해서 애써 평생 동안 키운 기업들 여기 노조가 생기면 이걸 못 견딥니다. 경영자들이. 문 닫고 말지 막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사실 그냥 경영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노동조합을 경영을 하면 될 텐데 비정상적 혐오감이 생겨서 많이 위축됐고 오늘 이런 얘기 하러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초등학생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의 고민으로 이 책이 나왔다. 이걸 때문에 제가 여기 불려온 건데. 아니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초등학생 노동 문제를 설명하는 책을 썼냐. 그러니까요.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는 이미 다 다루는 내용이고요. 예, 맞습니다. 뭐 교육만 그렇게 했어요.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정치 그리고 우리의 언론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저는 사실 뭐 간간히 뭐 진보적인 정당, 진보적인 언론 이렇게들 일부 언론과 정당을 부르던데 정말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노동 편을 드는 진보적인 정당이나 진보적인 언론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나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야. 진보도 보수도 아니 이런 사람들은 사실 외국의 시각으로 볼 땐 거의 다 극우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근한 예로 미국에서도 저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학 교수 복장만으로 어느 정당 지지자인가 구별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청바지 즐겨 입고 넥타이 잘 매지 않고 학생들하고 이름 부르고 친하게 지내면 되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죠. 오바마 지지자고 품 있게 양복 갖춰 입고 넥타이 반듯하게 매고 프로페서라고 부르게 하고 학생들에게 이러면 되게 공화당 지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대학 교수 복장을 보고 어느 정당 지지자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정당이 되게 보수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이 여러 개의 정당들이 대부분 극소수 몇 개를 빼면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지형이 전반적으로 오른쪽에 좀 치우쳐 있어서 좀 폭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등학생부터 초등학생 아이들아 너희들 크면 대부분 다 노동자가 된단다. 또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당연한 권리란다. 그게 헌법상의 권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조합을 만들면 내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 번씩 같이 고민해 보자꾸나. 근데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못했고요. 그냥 노동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정도로 노동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창피하거나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어떤 직종의 노동자가 되든 자기 권리 소중히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 유익하다.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제가. 저는요. 이 책을 그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들이 잘못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최고의 엘리트가 언론사 기자들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한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30차례 시위가 예고돼 있고 격렬한 그 반대 시위가 예고됐는데 그 시위를 예고한 반대 세력 중에 뭐 학생들, 반세계화 활동가들, 무역조합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역조합이 G20 정상회담에 반대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무역조합? 예, 그래서 각 나라 정상에 모여서 무역을 좀 더 많이 하자고 하는 게 그 회의인데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 이 기자가 트레이드 유니언을 무역조합으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기자가 한 번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노동조합이 처음 탄생할 때부터 명칭이 트레이드 유니언이었다. 그래서 사실 레이버 유니언은 나중에 노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낸 표현이고 영어권에서는 유니언이거나 트레이드 유니언이잖아요. 근데 그걸 무역조합이라고. 근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기사가 데스크를 다 통과해서 그냥 지면에 나온 거죠. 자, 조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또 수정합니다. 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먼저 봐야 됩니다가 아니라 전 국민이 봐야 되겠네요, 먼저. 근데 보려면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림도 막 많이 넣고 그림을 한 절반 정도 넣었고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쉽게 설명했고. 이제 책 선전은 그만하시면 됐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 노동이 뭐예요? 라는 책을 들고 오신 성공회 대학 하종강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 이제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죠. 여러 가지 증언도 나오고 또 시낭송도 있고 했는데요. 이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4.3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제주말로 속수 마라, 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말하면 안 됐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죽어간 할머니 할아버지님들이여, 어머니와 아이들이여, 그리고 젖먹이 아이들이여, 굳은 신념과 열정으로 교육에 헌신하던 아버지가 4.3 사건으로 끌려가 살아본 기슭에서 소나무에 묶여 총살 당하시던 날 산등성이 맴돌던 까마귀 구슬픈 울음소리를 저 하늘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파도로 흐느낀 다지. 네,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4.3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한 사건이라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사과 발언으로 이어졌죠.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에 대해 대통령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또 4.3위원회를 만든 점을 언급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했다. 이 점을 다시 거론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공언했는데요.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의 중단이나 후퇴는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념식 끝난 후에 유족분 생존 희생자분들하고 오찬 간담회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자리에서 후보 시절에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다. 이 점을 이제 재론하면서 약속을 지키게 됐다는 안도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생존자 및 유족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또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환영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생존자 유족들이 그동안의 북받침과 서름이 좀 녹아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점을 함께 보면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다음 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생중계 결정됐군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후에 이제 첫 사례죠. 이 해당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재판부 뜻에 따라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면서 이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이 선고하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을 언론이 직접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제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의 당사자 모습만 이 고정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송출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법원 자체 카메라만 쓴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출석을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 그렇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측은 유죄 판결이 생중계되면 국민이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 씨 선고 공판은 생중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런 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계속 거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옥중 조사를 계속 시도했지만 3차례 실패했고요. 또 김유령 여사도 비공개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 가족들에 대한 조사 여부에 계속 관심이 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오후에 이시영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다스를 통한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예. 검찰은 이시영 씨가 대주주인 회사 등의 다스와 관계사들이 불법 지원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이걸 이제 앞으로 추궁할 것이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시영 씨에게 다스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한 이런 정황을 캐묻기 위한 이런 조사인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평양에서 또 공연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 우리예술단하고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이 류경 정주현 체육관에서 합동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예술단은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오늘 밤 평양 순안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진행된 남북 합동 공연은 모레 5일 밤에 지상파 3사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방송에서 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격적인 국면인데 그런데 북핵 어떻게 풀 것이냐 해법으로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중구난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예. 그동안 남북 미 중의 주요 관계자들이 언급한 해법들 쭉 나열해 보면 우크라이나식, 리비아식, 몰타식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남북미 정상회담이냐, 남북 미중 정상회담이냐 이런 문제들도 이제 다양하게 언급이 돼서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내일 일정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외에는 지금 정해진 게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는 이것을 대화의 전제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또 청와대가 오늘 분명히 했는데요. 어제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이 CVID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이자 협상 불가의 원칙이긴 하지만 대화의 전제라고 규정하지는 않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좀 보조를 맞춰가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식, 리비아식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한반도식을 만들어내야죠. 맞습니다. 그걸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김정은이 중국을 갔다 온 이후에 이번엔 또 러시아에 접근한다면서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오늘 이제 10일쯤에 특사 자격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북러 정상회담을 추진할 전망이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도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 리용호 외무상이 베이징에 방문한 이후 6일 만에 정상회담이 진행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비슷한 순서로 러시아에서도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현재 이 리용호 외무상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 강요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베이징에 체류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좀 중국 당국에 물어봤는데 리용호 외무상은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한반도 문제 등을 또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북중 북러 정상회담 다 마치고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현재까지 읽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4월 임시국회가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어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이 됐는데 여야는 오늘도 파행 책임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방송법을 처리하라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자 양쪽의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방통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당 추천 이 위원회 비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죠. 2016년에 이 발의할 당시에 당시 여당인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했고 당시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동의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찬성으로 돌아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좀 처리에 소극적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과정에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사 사장으로 소신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는 이사회에서 그렇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왜 말이 바뀌었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한편 공수처법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옥상옥에 불과한 이런 제도이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하. 결국 서로 논리가 이제 평행선인데 좀 이 여의도 주변에서는 결국 마지막 순간은 어떤 추경 예산 처리와 묶여서 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검경 수사권 문제 관련 긴급 회동도 했다는데 이와 연관지어서 공수처법에서도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관심사인 상황입니다. 추경, 공수처법, 방송법 참 만만치 않네요. 4월 국회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협상이 지리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인재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오늘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별명 불사조라는 의미를 담은 피닉제란 별명을 갖고 있는 이인재 고문. 충남에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이인재 후보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예. 출마의 변부터 한 말씀. 예, 이번 지방선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고요. 네. 그래서 당에서는 제가 나가서 꼭 승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고 저는 뭐 다른 저보다 유능한 인물들이 나서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꼭 승리해서 당의 재기에 보탬이 되고 또 제 고향 충청의 그런 그 발전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 헌신할 각오입니다. 예. 예. 지난 1996년에 경기도지사를 하셨죠? 95년입니다. 95년. 예, 95년. 벌써 그게 그러니까 꼭 23년 됐습니다. 예. 그리고 23년 후에 물론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에도 도전하시고 그러셨는데 예,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했죠. 예. 충남지사에 내가 또 나간다. 원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당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겁니까? 제가 충남도지사 출마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질 않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 충남도지사를 희망하는 좋은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당에서 지금 이제 중앙 정치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원을 이렇게 지방선거에 차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이 전선에 투입되게 됐습니다. 예. 현역 의원은 의원직을 내놓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바로 지난번 총선에서는 그 논선에서 낙선을 하셔가지고 현재 의원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얘기 나온 김에 바로 지난번 총선에서 지역구인 논산에서 낙선하셨는데 도지사 선거에서 가능할까요, 승리가? 이제 그 선거가 전혀 다르니까요. 또 제가 이제 지역구에서 4번을 계속 하면서 우리 지역 유권자들께서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다른 젊은
사람을 신분권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좀 다 내려놓고 예. 더 넓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봐라. 이런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 도지사 이 문제는 뭐 국회의원하고 전혀 다른 거니까요. 예. 또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뭐 믿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홍준표 대표가 제일 먼저 요청했습니까? 뭐 홍 대표님도 사실은 뭐 지난 연말부터 지나가는 말로 이제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금년 초부터 도당 위원장 성일종 위원장으로부터 아주 많은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럼 지난해 연말이면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때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는 손사래를 치셨나 보죠? 아니 저는 이제 뭐 제가 당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무슨 일이든지 제가 필요로 하는 일은 마다하지 않고 제가 나서야 되는데 그러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네.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이제 나서 주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최근까지도 뭐 여러분들하고 당에서 아마 많이 요청을 하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모든 일이 여의치 않게 됐죠. 예. 그러니까 뭐 당이 요구하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런 거로군요. 제가 이제 뭐 그런 부름을 제가 뭐 이 승패를 떠나서 네. 저에게 맡겨진 짐을 제가 회피할 그런 처지에 있지 않고 저는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 꼭 매야 될 짐이라면은 기꺼이 메고 앞만 보고 이렇게 달리는 이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예. 제가 기꺼이 나섰습니다. 예. 뭐 물론 이인재 예비 후보 한 분만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김문수 예. 뭐 전 경기도지사 또 김태호 예. 전 경남지사 이런 이름들이 한꺼번에 쭉 나오니까 대뜸 모든 언론이 올드보이의 귀환 뭐 이런 제목을 붙이는데 그 제목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래도 보이라고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이제 뭐 자연 연영이 뭐 많으냐 적으냐 뭐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정말 뭐 특히 저는 뭐 아주 치열한 정치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으면서 예. 뭐 때로는 국민의 과분한 사랑도 받았지만 또 국민에게 모든 질책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지나온 세월이기 때문에요. 예. 제가 이제 만으로 69세입니다. 예. 사실은 막 젊은 나이입니다 아직. 그래가지고 제가 뭐 누구보다도 경험과 역량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또 용기와 열정은 제가 40대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 네. 또 대권 도전 모두 다 40대 일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비해서 저 스스로 용기와 열정이라든지 또 혁신, 도전 이런 점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식지 않았다. 예. 오히려 더 잘할 자신이 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뭐 우리 도민들께 저를 좀 손을 잡아주시면은 다른 어떤 도보다도 네. 시도보다도 예. 더 잘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인재 후보 하면 대뜸 또 따라 나오는 게 피닉제라는 별명입니다. 그 별명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아주 과분한 별명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정치 38살에 국회의원 처음 돼가지고 네. 한 10년 동안은 뭐 탄탄대로 길을 걸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연소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에서 실패를 모르고 계속 전진했으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97년 대선 도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정말 아주 힘든 정치 역정을 제가 밟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 힘든 그런 그 시련과 좌절, 도전, 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었고요. 네. 그런데 뭐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 일어서서 이렇게 오니까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 굴하지 않고 그 다시 오뚜기처럼 재기하고 이런 또 표현 쓰셨고 그 예. 사이에 국민들의 사랑도 받았지만 질책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예. 쓰셨고 했는데. 그러면요. 예.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국민들이 이제 한 길을 쭉 가는 분을 좋아하는데 우리 이인재 예비 후보는 누가 이렇게 다 세 보니까 당적 바꾼 게 16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악의적인 이야기고요. 합당하거나 통합하거나 또 당명을 바꾸거나 이런 건 당적 변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다만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영남 중심의 보수 정당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호남 중심의 진보 정당이 있고 충청 중심의 보수 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없지만은. 예. 저는 그 세 군데를 다 다닌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세 군데를 다니면서도 저의 정치적 노선이나 가치 이런 거를 지켜왔고요. 또 제가 양지를 쫓아다닌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험하고 고통스러운 곳을 찾아다녔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 마음으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를 사랑하신 국민들께서는 그게 아쉽고 또 마음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분들께는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97년 대선 도전을 시작으로 2002년 여러 차례 대선 도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도 대권의 꿈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제가 오직 마지막으로 제가 충청, 저의 고향 충청에 이번에 일을 맡겨주시면은 정말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예. 우리 충청이 제일 앞서 나가는 또 도민들이 가장 희망과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고장으로 만들겠다. 예. 또 자신이 있습니다. 그 일밖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대권이라는 건 제가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 충남도지사를 마지막 기회로 지금 보고 뛰어들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씩 좀 엇갈리시는 분들이 함께 혼재해 계신데, 예. 이제 예비 후보께서는 작년 2월 달인가 예. 탄핵은 원천적으로 불법이자 무효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예, 저는 탄핵 우리 헌정의 불행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역 의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 탄핵에 제가 관여를 하진 못했지만은 예. 정말 우리 헌정사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예. 그러나 다 지나간 일입니다. 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당 동지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갈라져 나갔다가 또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예. 그러나 이제 지금은 정치라는 건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지나간 물결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오직 이 무너진 또 약화된 보수의 가치, 이거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한다면 미래를 향해서 다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지지 호소하실 시간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충청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많은 정치 역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도지사로 일할 기회를 꼭 주십시오. 제가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제일 앞서 나가는 살기 좋은 고장을 꼭 만들어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 이인재 예비 후보였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